그 남자랑 결혼하시게요? 제정신이세요? 약혼식에 쓸 부케를 만들던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제 꽃집문을 열고 들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리본을 놓칠 뻔했어요. 그 여자는 제 딸이 결혼하려던 남자의 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복수심에 불타 며칠째 예비사의 뒤를 밟다가 제 딸이 자기와 똑같은 길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결국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그 여자가 꺼낸 사진과 서류 몇 장 때문에 제 딸의 약혼식은 하루 전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62 여자입니다. 남편은 오래전 조선소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꽃집 하면 예쁘고 향기로운 일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새벽 시장에서 꽃을 떼오고 물 갈고 시드잎 정리하고 손님 마음 맞추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꽃을 만지는 동안만큼은 제 마음도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남들보다 오래 앓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얼굴이 금방 창백해졌죠. 그래도 아이는 참 성실했어요.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픈 몸으로도 자기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보건소 행정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꽃집 안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아이 키우며 버틴 세월이 그날만큼은 헛되지 않은 것 같았죠. 딸은 30 중반이 넘도록 결혼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걱정이 있었어요. 몸도 약한 아이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나,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누가 저 아이 편이 되어주나, 그런 생각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상 딸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쁘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딸 얼굴이 환하게 피어있는 걸 보니 제 마음도 금세 풀렸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조심스럽게 살아온 아이였잖아요. 그런 딸에게 늦게나마 곁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다니 저는 그저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예비 사이를 처음 만난 날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키도 훤칠했고 말투도 차분했고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딸이 왜 마음을 열었는지 알 것 같았죠. 예비사위는 제 앞에서 딸 이야기를 참 예쁘게 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인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뒤로 예비사위는 제 꽃집에도 몇 번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거의 없었고 제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있으면 얼른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말도 참 살갑게 했습니다. 허리 다치면 안 된다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고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비사돈의 말투였습니다. 예비사돈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말끝마다 사람 마음을 긁는 데가 있었어요. 꽃집을 한다는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늘 한 발 아래로 보는 듯한 말투였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식장 꽃 장식 이야기를 하다가 꽃집을 하니 행사장 분위기는 잘 알겠지만 자기 집안 예식은 격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안에 깔린 뜻이 무엇인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고 넘겼습니다. 딸 앞에서 기분 상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없어 보이면 말이 나온다고 했고, 딸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문제를 두고도 결혼하면 집안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었죠. 딸은 어렵게 잡은 결혼이 혹시라도 틀어질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비사돈의 말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알지만 이제는 자기 집안 방식도 따라줘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딸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따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말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해두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방식이 어떻든 두 사람이 진심으로 결혼하는 거라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비사위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은 식 끝나고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고 괜히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식이었죠. 예비사돈도 바로 거들었습니다. 예식부터 잘 치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세게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모든 결정이 예비사위 쪽 뜻대로만 흘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은 예비사위 쪽에서 알아본다고 했고 계약 문제도 자기들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 이름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어요. 둘이 살 집인데도 딸은 마치 나중에 들어가 살 사람처럼 취급되는 느낌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이 살 집인데 딸 이름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예비사위는 또 웃었습니다. 대출 문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다 나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도 나중, 집 명의도 나중, 빚이나 돈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도 나중. 그 나중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예물과 혼수 이야기도 은근히 우리 쪽 부담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비사돈은 직접 돈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자기 쪽 친척들이 많이 오니 너무 소박하면 안 된다. 딸이 들어가는 집안이니 처음부터 모양새가 중요하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어도 딸을 함부로 보낼 생각은 없다고요. 하지만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애써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약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전 양가 친척들 몇 명만 모여 간단히 식사하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였어요. 예비사도는 약혼식에 쓸 부케와 작은 꽃 장식을 제 꽃집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직접 하면 의미도 있고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그 말도 처음엔 고맙게 들렸습니다. 딸의 약혼식에 제가 직접 만든 꽃이 올라간다니 엄마로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뒤에 따라붙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소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자기 쪽 친척들이 오니 격에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부케 하나라도 제 손으로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약혼식 전날 저는 새벽부터 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장미, 연한 분홍 작약, 작은 안개꽃까지 골라왔어요. 딸이 화려한 것보다 단정한 걸 좋아해서 부케도 딱 그 아이처럼 맑고 단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꽃집 안은 하루 종일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줄기를 다듬고 리본을 자르고 부케 모양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계속 사라지지 않았어요. 혼인신고를 미루던 말, 신혼집 명의에서 딸 이름이 빠지던 일, 예비사돈의 은근한 무시가 자꾸 떠올랐죠. 그때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꽃을 사러 온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어떤 꽃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진열된 꽃을 보는 척 하더니 손님이 나가고 꽃집 안에 저와 둘만 남자 그제야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 그 남자랑 결혼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여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비사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그 여자와 예비사위가 함께 찍힌 결혼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비사위의 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라니요. 그런데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남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제 목소리도 저도 모르게 거칠게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사진을 넘겼어요. 혼인관계 서류 일부, 법원 앞에서 찍힌 사진, 대출 관련 문자, 예비사돈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예비사위가 보냈다는 문자였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집 딸이라 괜찮아. 엄마랑 둘이 사는 집이면 크게 문제 만들 사람도 없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따라다녔다고요. 예비사위가 다시 행복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 옆에 있는 제 딸까지 미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얼굴을 보니 예전에 자기 모습이 떠올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어요. 제 손에는 아직도 딸의 부케에 묶을 하얀 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리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전 부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소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아직 제 딸이 직접 피해를 본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엔 빠져나오려고 해도 너무 늦을 수 있다고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만들고 있던 부케가 어쩌면 제 딸을 거짓말 속에 묶어버릴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비사이가 어떤 얼굴로 웃든 예비사돈도 얼마나 점잖은 척하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요. 딸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엄마라면 막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예비사이가 결혼 전에는 모든 걸 숨긴다고 했습니다. 전 부인 역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안 빚을 제대로 몰랐다고 했어요. 처음엔 예비사이가 다정하게 굴었고 예비사돈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며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죠. 집안에 오래된 빚이 있었고 예비사이는 자기도 난처하다는 식으로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전 부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예비사이가 했던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부부니까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도 얼마 전 제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비사이가 결혼하면 힘든 일도 같이 넘는 게 부부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참 든든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미리 쳐놓은 그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꽃집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딸의 부케가 반쯤 완성된 채 놓여 있었어요. 하얀 리본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딸의 행복을 위한 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퇴근길에도 예비사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내일 부케를 마지막으로 보고 연락하겠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저는 딸이 전화를 끊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꽃집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예비사이의 전 부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예비사이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며 집안 빚 문제도 숨기고 있었다고 다 말해줬습니다. 딸은 처음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딸은 그 여자가 전 부인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왔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온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느냐고요. 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와 그동안 이상하게 흘러가던 결혼 준비가 자꾸만 맞물렸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던 일, 신혼집 명의에서 딸 이름이 빠지던 일, 예비사돈이 우리 집 형편을 은근히 깎아내리던 일까지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비사이가 전에 결혼한 적 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요.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엄마는 늘 자신을 못 믿느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딸을 못 믿은 게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혹시라도 다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제가 자기 행복을 의심하고 가로막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딸은 제게 내일 약혼식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꽃집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니 만들다만 부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얀 장미는 예쁘게 피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자꾸만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딸의 앞길을 막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막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꽃집 한가운데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틀렸다면 멈추게 해주시고 맞다면 끝까지 견딜 힘을 주세요. 저는 평소에 대단한 사람처럼 살지도 못했고 늘 강한 엄마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만큼은 정말 붙잡을 때가 필요했습니다. 딸에게 미움받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전 부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전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녹음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잡음이 들렸어요. 그러다 예비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식만 올리면 괜찮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고 집 문제도 천천히 말하면 돼. 이미 가족이 되면 뭘 어쩌겠어.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사이는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속이는 일에 함께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 부인에게 약혼식장에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엄마가 반대한다고만 생각할 테니까요. 전 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사이를 다시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 자리는 자기 상처를 다시 여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도 전 부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자기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결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약혼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딸이 꽃집으로 왔습니다. 눈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딸은 어제 일은 약혼식이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더 말하지 않자 딸은 제가 물러선 줄 알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이 지나면 딸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 집으로 들어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완성한 부케를 들고 딸과 함께 약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은 부케를 내려다보며 예쁘다고 말했어요. 제가 만든 꽃이라 더 좋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 편이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말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약혼식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비사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반듯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웃음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케를 고쳐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혼식이 아니다. 그놈들의 거짓말이 끝나는 날이야. 약혼식장은 작지만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제가 만든 부케는 가운데에 놓여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부케는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예비사도는 친척들 앞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꽃을 보더니 또 은근히 사람 마음을 긁는 말을 했어요. 꽃이 파는 보람은 있겠다는 식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그랬듯 저를 아래로 보는 기색이 섞여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냥 웃고 넘겼을 겁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딸 옆에 섰어요. 예비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쁘다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웃지 못했어요. 어젯밤 제 말을 듣고 울었던 얼굴이 아직 남아있었죠. 그때 딸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요? 그 한마디에 약혼식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친척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딸의 얼굴이 너무 굳어있는 걸 보고 하나둘 입을 다물었어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비사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전에 결혼한 적 있느냐고요? 그 순간 예비사이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저도 받고 딸도 보게 됐어요. 예비사이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이상한 사람 말을 믿고 자신을 의심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돌렸죠. 그런데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전날 밤 제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고 지금 예비사이의 반응을 보며 더 깊이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결혼한 적 있어요, 없어요? 딸이 다시 묻자 예비사이는 대답 대신 이런 자리에서 꼭 그래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대답이었죠. 예비사이가 진짜 떳떳하다면 바로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예비사돈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며 분위기를 덮으려 했어요. 그 말투에는 당황함보다 짜증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딸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들킬까봐 당황했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이어서 빈 문제를 물었습니다. 결혼 후 자신에게 말하려고 했던 집안 빚이 있느냐고요. 그 질문에 예비사이의 얼굴이 조금 더 굳었습니다. 그러다 예비사이가 저도 모르게 전부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그 전부인이 그러느냐고 말한 겁니다. 딸은 그 말에 그대로 굳었어요. 자신은 아직 전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비사이 입에서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 순간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전부인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예비사이를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딸을 보더니 이를 악물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예비사이는 전부인을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딸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얼굴은 사라졌어요. 딸은 그 표정을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아마 그때 처음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얼굴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예비사도는 전부인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집 경사에 와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전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귀로 직접 들어야 했죠. 전부인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식장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친척들 중 몇 명은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예비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차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였죠. 예비사에는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앞뒤가 잘린 녹음이라며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딸이 설명해보라고 하자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사돈이 대신 나서서 전에 결혼했던 건 맞지만 그게 큰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에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더 화났던 건 그런 문제들을 숨긴 채 결혼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예비사돈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빚이 있으면 부부가 같이 갚는 거고 결혼은 좋은 일만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비사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직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러느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직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말은 피해를 입히기 직전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딸은 탁자 위에 놓인 약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죠.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식장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예비사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듯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허탈해했죠. 예비사돈은 마지막까지 체면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로 깨면 딸에게도 흠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거짓말하는 집안에 안 들어가는 게 왜 흠입니까? 예비사돈은 고소라도 할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뭘 어쩌겠느냐는 태도였어요. 맞습니다. 아직 돈을 뺏긴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니 고소는 어렵겠죠. 하지만 제 딸을 그 집으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예비사위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자기 없이 괜찮을 것 같으냐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정말 자기 발로 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이 깨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 멈춰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뒤에서는 예비사돈이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고 예비사에는 계속 딸을 부르며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딸은 휴대폰을 꺼내 예비사이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 부인은 식장 밖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 지친 기색이 더 컸어요. 복수하려고 시작했는데 조금은 사람답게 끝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결혼은 완전히 취소됐어요. 고소는 하지 못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싸우는 것보다 피해를 입기 전에 멈춘 것이 훨씬 나았어요. 딸이 법정에서 싸우며 무너지는 것보다 그 문 앞에서 돌아선 게 천만다행이었죠. 물론 딸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비사이를 그리워해서라기보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말들이 계산된 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일은 사람 마음을 깊게 무너뜨리니까요.
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막아줘서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딸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텼던 마음이 그제야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 평범한 날들이 다시 왔다는 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에게 서류 도움을 받은 게 고마워서 작은 화분을 사러 왔다고 했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편안했습니다. 꽃을 고를 때도 급하게 고르지 않고 오래 바라봤죠. 의사 선생님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오래 봐야 더 예쁘네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의사는 딸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도 천천히 알아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급하게 피는 사랑이 아니어도 좋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뿌리 내리는 인연이면 돼. 딸의 약혼식은 깨졌지만 딸의 인생이 깨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그 일을 지나며 자기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됐어요. 저 역시 배웠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지킨다는 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요. 복수심에 불탄 한 여자의 폭로로 시작된 일은 결국 제 딸을 지켜낸 일이 됐습니다. 고소는 못했지만 결혼은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제 딸은 다시 자기 인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